오늘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새로 구하는 광고를 낸 부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땅 벌교에 서씨성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던 서씨는 어렵게 돈을 모아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내 역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던 여자였다. 그러니까 머슴살이 하던 남자하고 식모살이 하던 여자가 결혼하게 됐는데 두 사람 다 어릴 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다. 그래서 물 한 그릇 달랑 떠놓고 혼인 서약을 하면서도 제일 그리운 것은 부모의 정이었다. 어렵게 지내서 그런지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는 것이 각별하였는데 두 사람 다 성실한 사람이라 젊었을 때는 비록 머슴살이하고 식모살이를 하였지만 결혼 후 10년쯤 지나자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도 항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속내를 내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괜히 부모님에 관한 말을 꺼내서 아내를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두 사람은 어릴 적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우리 둘 다 젊어서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은 먹고 살만한데 당신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요? 그러자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내가 남편에게 되물었다. 고생은 당신이 더 많이 했죠. 당신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먼저 물었으니 당신이 먼저 대답해야지. 그렇게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 부모님 한번 모셔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아니, 당신도 그렇소? 나도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꿈을 꾸었어. 예전에는 부모님 원망도 많이 하였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 부모님 한번 모셔보는 것이 꿈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부모를 한번 모셔보자는데 의견이 일치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팝니다 하는 방문이 장터에 나붙었다. 막상 부모를 모셔보자고 아내와 합의는 하였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서씨는 방문을 보자마자 놀라서 불이 나게 달려갔다. 찾아가서 보니 이상하게도 아주 호화스럽게 잘 사는 집이었다. 이런 집에서 어찌 부모를 판다고 광고를 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어 다시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니 정말 부모를 판다는 광고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으리으리한 집이었다. 그래서 그 집 머슴에게 몰래 물어보았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찌 있단 말이오? 나는 모르겠으니 궁금하면 주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 집 머슴 이야기도 일리는 있었다. 하지만 부모를 모시겠다는 생각이 워낙 간절하였던 데다 이왕 마음먹고 온 것이라 주인이라도 한번 만나보아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주인을 찾아서는 물어보았다. 이 댁에서 부모를 판다고 그랬습니까? 방문을 보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 내외가 서씨를 이모저모 뜯어보는 것 같더니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그 방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정말 부모를 판다는 광고를 냈단 말인가. 보아하니 아직 실성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천벌을 받을 사람들 같으니라고. 속마음은 그러했지만 서씨는 부모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은 듯 되물었다. 부모님을 파신다면 얼마에? 그렇게 말해놓고는 민망해서 서씨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런 눈치를 챘는지 주인 내외가 서씨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답하였다. 값이 아주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인 내외가 다시 서씨를 한참 뜯어보더니 말하였다.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마지기 정도는 되어야 팔겠소이다. 20마직이라는 말에 서씨는 움찔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머슴살이 식모살이에서 부부가 모은 재산이라는 것이 30마지기 남짓되는데 20마지기를 주고 나면 고작 10마지기밖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부모를 모시고 싶기는 해도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금액이었다. 집에서 기다릴 아내와 의논해야 하겠지만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든 부모를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도 같았다. 제가 꼭 사고 싶은데 돈을 적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돈을 더 가지고 오렵니다. 가져온 돈이 어느 정도요? 5마지기 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자 주인 내외가 서 씨를 다시 힐끔 쳐다보더니 말하였다. 그러면 5마지기 값을 주고 나머지 15마지기 값을 가지고 다시 오시오. 계약금 조로 5마지기 값을 놓고 가라는 말에 서 씨는 잠시 망설였다. 만약 아내가 반대한다면 거금을 날릴 판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부모를 산다는 것이 조선 팔도에서는 있기 힘든 일이니 만약 누군가가 선수를 쳐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 것이었다. 그래서 서 씨는 결심하고 말하였다. 우선 5마지기 값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워낙 큰 돈을 부르시는지라 집에 가서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고 나머지 15마지기 값을 가지고 와서 사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서 씨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 평생 남의 집 일을 해서 서럽게 모은 돈이니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5마지기 값을 계약금조로 주고 왔다면 아내가 펄쩍 뛸 텐데 하는 걱정도 앞섰다. 서 씨가 집으로 돌아와 논 15마지기를 더 팔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아내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다락에서 때 묻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놓았다. 그 안에는 커다란 금덩어리 2개가 들어있었다. 이 금덩어리는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우리가 정말 배를 고를 지경이 되면 그때 쓰려던 것이에요. 신랑의 놀란 얼굴을 본 아내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돈은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부모님을 모실 기회는 하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덩어리를 팔면 논 15마지기 가치는 될 거예요. 금덩어리가 없어도 저는 당신의 아내이고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테니까요. 이 말에 서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서 씨는 금덩어리를 팔아서 다시 부모를 사러 갔다. 말은 그랬지만 5마지기 값을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서 씨가 오자 주인 내외는 놀라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정색하고는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고 하였다. 서 씨가 금덩어리 판 돈을 고스란히 넘겨주자 주인 내외가 깜짝 놀랐다. 그러고는 노부부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였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오. 그 말을 듣고 서 씨는 하마터면 큰 소리를 낼 뻔했다. 부모를 판다고 속여놓고 목돈을 가로채려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주인 내외 인상이 너무도 좋아서 차마 크게 화를 내지는 못하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를 판다고 하여 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왔는데 안 계신다니요. 그러자 주인 내외가 빙긋이 웃더니 안주인이 말을 이었다. 판다고 말한 부모가 바로 우리라오. 우리 부부는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부모님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시니 늘 그것이 안타까웠다오. 더구나 자식들이라고는 결혼시키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나니 몇 년이 지나도 콧배기도 비치지 않는다오. 그래서 정말 우리처럼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를 한번 모셔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전 재산을 넘겨줄 요량으로 방문을 써 붙인 것이오. 그러니 당장 내려가서 아내를 데려와서 평생 우리를 부모로 모셔주시오. 그래서 4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부자가 된 서씨 부부였지만 그들은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예전 어려운 시절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하지만 노부부는 새로 들어온 자식들이 혹시 재산 때문에 억지로 수발을 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을 살폈다.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바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부부가 나가보니 혹여 부모님이 주무시다 추울까봐 걱정된 서씨가 한밤중에 일어나 군부를 떼기 위하여 장작을 패고 있었다. 노부부가 문을 열고 나오자 서씨는 황급히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여 부모님 모시는 법을 잘 모르니 행여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가르치고 꾸짖어 주십시오. 저는 그저 두 분의 숨소리를 듣고 사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습니다. 감격한 노부부는 서씨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잡았다. 아침이 되면 서씨의 아내가 노부부의 방문 앞에 와서는 방 입구에 있는 요강을 가져다 부셨다. 그렇게 서씨 부부가 노부부를 성심으로 봉양하자 노부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새벽이 되면 서씨보다 노인이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젊은 부부가 밭일을 나가면 노부부가 점심을 싸들고 밥머리까지 와서는 같이 점심을 먹었다. 병이 들면 서로 약을 지어오고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서로가 손을 잡아주었다. 몇 해가 지나자 이상하리만치 살림이 넉넉해졌고 무엇보다도 웃음소리가 마르지 않았다. 그러자 예전에 의심하고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 부부가 부모를 산 게 아니라 복을 들여놨구먼. 서씨 부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우리는 복을 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셨을 뿐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열려이야기 중 재미있는 것들만 몇 편 모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남편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용천배기에 걸린 남편을 돌보며 살아가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용천배기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여인은 병든 남편을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다가 간신히 낯선 동네 입구의 물레방앗간 근처에 겨우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남편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동네 부잣집에 동량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은 아내가 없는지 살림이 엉망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집의 부엌을 말끔히 쓸고 붓두막을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부자는 그녀의 부지런하고 단정한 행동거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손이 참 야무지군요. 우리 집에서 식모로 지내면 어떻겠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야 황공감사하지요. 여인은 그 일을 하면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자가 일을 시켜보니 부엌일은 물론 바느질과 배 짜는 일까지 그녀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그런 각시가 탐이 나서 같이 살자고 졸라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여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대체 무엇입니까? 나랑 살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소. 어서 말해보세요. 제게는
용천배기에 걸린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의 병을 낫게 만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부자는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부자와 내외가 되어 병든 남편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남편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부자와 살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임자, 내 병도 다 나았으니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내 병이 나은 것은 모두 당신 공이지만 부자의 덕도 크니 당신은 이곳에 남아 그 양반이랑 잘 살도록 하시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따라 나서고 싶었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지 부자와 한 약속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나 인제 가겠어. 부디 잘 살길 바라오. 서방님도 부디 몸 조심하시고 잘 가세요. 남편이 떠난 뒤 아내는 부자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제 처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저를 잊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이미 회절했으니 두 남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여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조정에서는 남편의 병을 고치고 죽은 그녀를 기려 연료문을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두 남편과 살 수밖에 없었던 어느 여인 이야기입니다. 토금을 캐며 살아가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우물 같은 구덩이를 파고 땅속 깊이 들어가 금을 캤습니다. 사내에게는 착하고 얌전한 아내가 있었고 두 사람은 부부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내가 금을 캐러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르릉 꽝꽝하고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니 땅이 무너졌습니다. 토굴은 붕괴되었고 사내는 그대로 생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따뜻한 밥을 지어 토굴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불쌍해서 밤이 새도록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으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토굴에 묻힌 사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된 그녀가 안쓰러워서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맞춤한 집안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권하자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시신을 찾아주는 사람이라면 두말 없이 그 사람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내가 나섰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무너진 토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의 남편을 흙더미 속에서 꺼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속에서 신락 같은 숨을 이어가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토굴 앞에 따뜻한 밥을 지어 올리며 빌었던 아내의 정성으로 되살아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인은 기쁨에 겨워 울었지만 남편을 꺼내준 사내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살아난 것은 모두 그 사람의 덕이에요. 제가 시신이라도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라도 한다고 했더니 마침 저 사람이 당신을 토굴에서 꺼내 놓은 것입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은인이구만 그려. 그래서 말인데 당신 살려준 공은 갚아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각시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내와 이별하고는 그 마을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을 차마 두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남편을 구해준 사내에게 가서 아들 형제를 낳아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들 형제가 사내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아서 키워주었으니 이제 은혜는 다 갚은 셈이지요. 사내도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고 여인은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는 남편이 혼자 몸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반갑게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아들, 딸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부종사, 이부열려라는 말이 생겼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정읍군 웅동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살아서 받은 열려문 이야기입니다. 이진사와 김진사는 지금은 서로 배결이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지만 어릴 때는 같은 서당에 다니면서 그야말로 같이 대마를 타고 놀던 중마고우였습니다. 김진사는 5대 독자 외아들을 두었고 이진사는 무남동녀 외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혼이 날 나이가 되자 어느 날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이진사, 우리 아들 혼처 하나 알아봐 주게나. 이 사람아, 그럴 것 없이 내 딸과 자네 아들을 맺으면 되지 않겠나? 내 말이 그 말이네. 두 집안은 기쁘게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두고 김진사와 아들은 신부집으로 납치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길이 늦어져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소한 일로 김진사와 주모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주모가 쌍욕을 하며 부친에게 달려들자 이를 보다 못한 아들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떡합니까? 어디를 잘못 맞았는지 주모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살인죄로 관가에 잡혀갔습니다. 원님 앞에서 아들이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내일이 제 혼례 날입니다. 신부집에 한마디 말이라도 전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딱하게 여긴 원님이 신랑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신부집에 간 신랑이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이러저러한 일로 내가 살인 죄인이 되었고 쉽게 살아나오기 힘들 것 같소. 아직 정식 혼례를 치르지 않았으니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야겠소. 도령이 돌아간 뒤 처녀는 음식을 거부하고 드러누웠습니다. 며칠 후 처녀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혼인했든 안 했든 저는 이미 그 집 사람입니다. 서방님을 살릴 방도가 저에게 있으니 300냥만 주십시오.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은 처녀는 남장하고 관가로 찾아갔습니다. 옥문을 지키는 두 포졸에게 각각 100냥씩을 나누어 준 다음 나머지 100냥으로 고기와 독주를 구해서 먹였습니다. 포졸들이 술에 취해 잠들자 그녀는 옥에 들어가 도령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5대 독자 외아들입니다. 집안의 대를 끊는 대죄를 저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뒷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도련님은 걱정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세요. 처녀는 자기가 입고 간 옷을 도령에게 입혀 옥에서 내보낸 후 자기는 도령의 옷을 입고 대신 옥에 남았습니다. 술에서 깬 포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죄인을 데려다 곤장을 쳤습니다. 그런데 곤장을 맞던 처녀가 아픔을 견디지 못해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죄인이 바뀐 것을 안 원님이 그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자가 원님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미래의 남편을 섬기는 낭자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여 풀어주었습니다. 나라에서 그 일을 듣고는 살아있는 열려라 하여 처녀에게 열려문을 하사했습니다. 본래 열려문은 죽어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살아서 받았으니 백성들이 그 문을 생열려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김진사댁 아들과 이진사댁 딸은 자식 많이 낳고 양가 부모에게 효도하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꼭지입니다. 열려와 열려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남편의 과거 공부를 극진히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이번은 틀림없다고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고 올라왔지만 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떨구고 맥없이 궁궐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화살 하나가 날아와 궁궐문에 꽂혔습니다. 화살 끝에는 종이 한 장이 박혀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화살은 연료만이 뽑을 수 있다. 연료들이 모여들어 화살을 뽑아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장안의 연료라고 소문난 사람을 다 데려와 뽑아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낙방선비는 출가한 노이를 떠올렸습니다. 일찍 혼자가 되었지만 정절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현풍곽씨였는데 노이는 문중에서도 연료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만약 누이가 화살을 뽑기만 한다면 그 덕으로 내가 벼슬자리 하나라도 얻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 일단 고향에 내려가서 누이에게 사정해 봐야겠다. 집으로 내려온 선비는 아내에게 한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장안의 연료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골 연료까지 다 데려다가 뽑아도 화살이 끄떡하네요. 진짜 연료만 그 화살을 뺄 수 있는 거지. 혹시 화살만 뽑을 수 있다면 나한테 관직이라도 줄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자 아내가 대뜸 말했습니다. 제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난 남자가 스님까지 합해서 꼭 10명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열녀 아닌가요? 무엇라고요? 그럼 나 말고 품은 사내가 10이나 된단 말이요? 아내는 연료를 10명의 남자를 만난 여자, 즉 연료로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선비는 기가 막혔지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도 조강지처인데 달래가면서 데리고 살아야죠. 집을 나온 선비는 연료로 소문난 노이를 찾아가 궁궐문 앞에 화살을 뽑아달라고 청했습니다. 노이가 선뜻 승낙해 같이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이는 물 한 동이를 길어와서는 정성을 다해서 목욕제게했습니다. 그런 다음 화살 박힌 궁궐문에 가서는 그 앞에서 3번 절을 했습니다. 저는 현풍 곽씨인데 어려서 출가해서 20이 되던 해 남편 잃고 지금까지 정절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제가 힘이 없는 줄은 알지만 한번 뽑아보려고 왔습니다. 하고는 화살을 꽉 잡고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반절쯤 나오더니 무언가에 턱 걸려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다시 목욕제게하고 3번 절한 후 궁궐문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25되던 해 우물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선비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 한 그릇을 청하길래 떠준 적이 있었습니다.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돌아서는 선비님 인물이 어찌나 훤하던지 저런 남자하고 하루만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하고 딱 한 번 마음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을 마친 노인은 다시 화살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화살이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현풍곽신의 집안에 연료문을 하사했습니다. 선비도 노이 덕분에 벼슬 한 자리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